자, 안녕하십니까. 신태용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저하고 이제 외환 전문적 2종 과목 중에 가장 문항수하고 배점이 높은 수출입 실무 쪽에 대해서 핵심 요약 자료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외환 전문적 2종 과목이 여러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첫 번째가 지금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무역 규칙이죠. 그리고 외환 관련 여신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과목은 수출입 실무하고 외환 관련 여신 파트이고요. 수출입 실무 쪽이 지금 전체 배점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점 배점에 문항수는 이제 35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교재의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기본서를 공부를 처음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하시는 데만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그러니까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은 교재에 포함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들은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 실무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작은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수출입 실무 기초하고요. 끝나고 나면 수입 업무, 그러니까 수입 실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출 실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출 실무 기초부터 지금 이 기본서의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중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출입 실무 기초, 그러니까 수출입 실무 시간의 첫 번째 과목이죠.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역 거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데 인코텀스 2020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상의 이제 제한 사항들과 그리고 대무역 결제 방법 중에서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수입 실무와 수출 실무가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학습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자료집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당사자 간의 수출입 계약 서류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서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래 내용하고요, 제반 조건 등을 문서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매도인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정식 계약서를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 그리고 세일즈 컨트랙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퍼시트라고 하는데요,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이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 매도 의사 표시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구매 주문서라고 하는 서류고요. 물품의 구매 수량과 각종 거래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이거는 반대로 매수인이 물건을 파는 매도인 앞으로 작성한 주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 서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서류 정도는 이게 어떤 건지 세일즈 컨트랙트, 그리고 오퍼시트, 그리고 퍼체스 오더, 이 세 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무역 계약 거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환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이 부분까지는 몰라요.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은행 실무에서는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출입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지금 수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뭐 중요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에 제시해드리는 거는 어떤 제목 정도만 제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뒤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에는 제목, 정의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품질 결정 방법에는 검사매매, 견본, 그리고 표준품, 그리고 상표,
그리고 명세서 매매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선적 품질 조건하고요.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이제 재상국으로 내보내야 될, 수입국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해상보험의 종류에는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박보험, 그 다음에 적화보험, 희망이익보험, 그리고 뭐 항해보험과 기관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적화보험은요, 저희가 흔히 매도인, 그 수출상이, 수출상이 그 보험에, 부과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화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요.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인 실제 화물이 손상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화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요. 희망이익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화물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멸실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보험이다. 통상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송장 금액의 한 10% 정도를 희망이익으로 간주한다라고 기본서에는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손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해상 손해는요, 전손과 분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저희가 토탈 로스라고 하는 전손해는요, 현실 전손하고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실 전손은 용어 그대로 보험 목적물이 그러니까 화물이 되겠죠.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아니면은 점유권을 박탈당했거나 원래 성질을 상실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게 된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 목적물이요. 회복에 가망이 없거나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과 그리고 구조한 이후에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오히려 초과해서 이러한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화물이 존재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손은요 단독 훼손하고요 공동 훼손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단독 훼손에는요 담보 위험에 따른 목적물의 분손 가운데서 공동 훼손이 아닌 손해, 그러니까 손해를 입은 주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될 성격의 손해를 단독 훼손이라고 하고요. 공동 훼손이라고 하는 건 선장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선장이 배를 운송하고 있는 선박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용어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여기서 요약자료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